을 많이 가진 어떤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만약에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A 코인이라는 걸 좀 띄워가지고 하고 싶다, 또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검증 시스템을 한 3초만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오늘은 어글리 슈즈를 신은 쫑PD와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글리한데 왜 신는, 자기가 안 어글리 하니까 그렇겠죠.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마 편집되지 않을까. 두 번째 주제는 하락장에 듣기 좋은 이야기 2탄. 이제 앞에 괄호 열고 비트코이너가 그렇게 되겠죠.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하고 해시레이트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트코이너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재밌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 물질의 경우에는 방사선이 반씩 줄어드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반감기라고 하죠. 비트코인에는 보상으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씩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반감기는 대체로 4년에 한 번씩 오고요. 정확히 말하면 21만 번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온다고 합니다. 평균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엑셀표로 나눠 보니까 365일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4년에 대체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실 반감기는 비트코이너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런 경향성을 가졌어요. 반감기가 되면은 대체로 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찾아보긴 했는데 수학적인, 자연 법칙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오태민 작가님,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얘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것은 원가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채굴을 하는 데는 전기가 듭니다. POW 방식 중에서도 이제 전기로 채굴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드는데, 전기료를 대체로 합산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총 가치와 비슷하게 간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긍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비판을 했지만 코인 자체는 어떤 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주장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캐는데 돈이 들어요.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돌리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자연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비트코인 생태계가 튼튼해지는 구조를 짜두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이렇게 탄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채굴자들이 이익을 얻는 구간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익이 거의 없는 구간이 있고, 어떤 때는 손해보는 구간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더해보면 결국에는 거기 들어간 전기의 양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 짓는 것도 요즘에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희소한 것들은 2배, 3배, 4배 정도가 오르고, 흔한 것들 뭐 시멘트 같은 것들도 지금 50%, 7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아파트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포함해서 집 전부가 그래요. 집을 만들려면 5억이 들어요. 원가가. 근데 옆집에 비슷한 수준의 집이 있는데 이게 3억이에요. PD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사죠. 그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분양가가 높아지면 안 팔리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높이냐?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짓는 원가보다 분양가가 낮으면 사는 사람들은 다 달려들 거고, 대신에 파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안 짓게 될 겁니다. 지으면 손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일단 무조건 올라가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리고 안 팔리는 때가 되면은 아예 분양을 안 해버리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도 마찬가지로 채굴자들이 보기에는 채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만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굴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원가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원가 이하로 팔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단기적으로는 크립토의 겨울이 올 때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면은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됩니다. 근데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이유는 붕괴시키지 않고 가격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관점에서 오태민 작가님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들어간 전기료와 비슷한 정도 수준의 총합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게 반영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전부 저의 생각이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 작가님 그렇게 설명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반감기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돼요. 뭐냐,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10분에 12.5개가 나왔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6.25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채굴자들이? 채굴자들이 더 강력한 동기나 또는 더 낮은 원가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탈락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들어간 전기의 양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고 6.25개만으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동안에 채굴을 해서 얻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2배든 뭐 3배든 다른 차원의 가격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감기라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반감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 뭐냐, 보안과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코인들도 뭐 이론상 제한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코인의 양이 2100만 개로 되려면 점점 발행되는 코인의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반감기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줄어들고 그게 2140년이 되면 이제 거의 캐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거의 캐지지 않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캐지지 않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나오는 그 비트코인의 양도 굉장히 비싸거나 엄청나게 채굴이 효율적이 돼가지고 그거를 벌충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비트코인에서 채굴자가 먹는 것들이 그 보상으로 나오는 것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전송되는 수수료들을 같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전송되는 수수료를 기본으로 계속 채굴을 하는, 정확히 말하면 블록 생성을 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격적으로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채굴자의 그런 이해관계와 주로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한정된 비트코인의 개수가 이제 유지될 수 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감기가 지나면은 대체로 해시레이트, 들어가는 전기 투입량, 정확히 말하면 전기는 아닌데 계산식의 투입량인데 이제 해시레이트가 급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시레이트랑 비트코인의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해시레이트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나스닥이나 증시에 상장된 채굴 업체들이 있어요. 심지어 엄청 커요.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죠. 그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비싼 채굴기들을 엄청나게 주문해놨대요. 그 주문을 하기 위해서 달러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서 이제 비트코인을 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왜 가격이 올라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에 기여하는 가장 큰 역할은 보안이에요.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노드들이 51% 공격이라고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블록을 끌고 가는, 누군가가 일부러 이제 끌고 가는 거를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이 51%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대체로 정설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90% 이상의 해시레이트를 한 업체가 차지해가지고 차지한 해시레이트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망가뜨리려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었던 분들은 그런 식의 이제 공격도 한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검증하는 노드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드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방어를 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안정화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꼭 코인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훨씬 더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도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해시레이트가 엄청 높아진다고 해서 이 보안을 뚫고 공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해시레이트가 된다고 해서 보안이 우리가 와닿게 좋아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 내 회사들이 굉장한 해시레이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해시레이트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잘 방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비트코인 캐서 팔질 않아.
계속 쟁여도 워낙 이제 여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채굴 이익이 마이너스일 때 경쟁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가격이 올라보기를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너무 진심이다. 너무 직설적으로 속마음. 해시레이트가 올라서 네. 이제 가격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비트코인만 얘기할 순 없지. 알트코인의 채굴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현재 이더리움이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전기로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6월에는 POS 방식으로 POS 방식은 Proof of Stake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거래가 진실한가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POW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쓴 사람이 검증하는 거고요. POS는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POS 방식으로 엄청 막 이번에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제 또 연기하셨습니다. 일단 내년 중반 얘기하고 있어요. 전 상관없지만 일단 뭐 되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POS 방식으로 바뀌면 사실상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거래의 안전성, 거래를 검증하는 것 자체도 지분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체인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양당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일단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그럼 자기 당을 위해서라도 내리고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양당 똑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사실은 POS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어떤 분이 계시죠, 알죠? 네. 이제 그분이 만약에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A 코인이라는 걸 좀 띄워가지고 하고 싶다, 또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의 이 검증 시스템을 조금만 바꾸거나 조금만 이상하게 한 3초만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겠죠. 있으니까 하시겠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 채굴 방식으로 했던 그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또 비트코인 아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네. 레이브니니 이제 그런 코인들은 걔들도 이제 다 반감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걸 캐도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가격이 알아서 올라가주면은 캘 맛이 나죠. 한 번 캤을 때 받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경쟁자가 늘어나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안 오르거나 심지어 떨어져.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채굴자들이 쫙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어느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완이 안 되는 체인은 누가 쓰냐? 안 쓰죠.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코인을 고르실 때,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방식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반감기, 해시레이트, 가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냐? 하락장에도 코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뭔가 이렇게 방어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